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7일 데일리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여러 데이터를 보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더군요. 바로 분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게 엇갈리는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오늘 살펴볼 이 데이터들은요, 단기적인 가격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보다 현재 시장이 어떤 구조적인 긴장과 분열 국면에 놓여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향성보다는 지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지금 포트폴리오의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분열이라는 렌즈로 시장을 들여다본다. 흥미롭네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분열은 크게 네 가지 영역인데요. 네, 첫째는 거시경제의 두 축,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 둘째는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 그리고 셋째는 주식시장 내부의 극심한 양극화.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마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인 거시경제의 분열부터 시작해볼까요? 미국과 중국, 이 두 경제 대국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미국 제조업 지표가 있고 오른쪽에 중국의 신용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보입니다.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미국은 2025년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수주가 재고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쌓이는 물건보다 팔려나가는 물건이 더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신호군요. 그렇죠. 공장들이 다시 재고를 채우기 시작하는 이른바 리스토킹, 즉 재고 축적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한쪽은 다시 창고를 채우느라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중국 차트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중국은 총사회 융자, TSF라는 지표로 경제에 돈이 얼마나 도는지를 보는데요. 이 신용 충격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심각한 신용 위축,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결국 그림을 그려보자면 미국은 다시 파티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아직도 뒷정리 중인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림이 아주 명확하네요. 한쪽은 엔진을 다시 켜고 있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식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글로벌 자금은 너무 뻔한 곳으로 흐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더 견조한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건 미국의 이 재고 사이클이 정말 지속적인 실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 정부가 이 돈맥 경화를 풀기 위해 얼마나 의미 있는 부양책을 내놓는지, 이 둘 사이의 격차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국가별 자산 배분 전략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사이클의 차이 말고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니 미국의 재정 정책이 심상치가 않네요. 네, 2025년 긴축 기조에서 2026년에는 대규모 재정 부양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죠. GDP의 약 2%에 달하는 규모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지정학적인 구도가 복잡해진 것도 변수지만 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이 재정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지금 연준은 기준금리를 3.5% 수준까지 내리면서 통화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까지 나서서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겨우 잡아넣은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이걸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게 현재 시장이 가진 딜레마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유동성 동력입니다. 딜레마이자 동력이다. 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동시에 확장 기조로 간다는 건 시장에 정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자산시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면 연준을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양책의 실제 규모와 의회 통과 여부가 단기 시장의 핵심 동력이 되겠지만 그 이면의 리스크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큰 격차를 보니 이게 비단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서 어쩌면 한 나라 안에서도 다른 세상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처럼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괴리, 이게 바로 그 이야기죠. 네, 바로 그 K자형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흐름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S&P 500 지수와 주택 가격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추쳤었는데요. 네, 그래프 기울기가 엄청나네요. 반면에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물가 상승률은 거의 바닥에 붙어서 기어갔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뭐랄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거죠. 와, 이 차트는 정말 직관적이네요.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우리 월급 봉투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전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만 흘러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산이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를 탄 거고 없으면 그냥 계단을 걸어 올라간 셈인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기분이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경제적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적 양극화가 고착화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실질 임금 개선 없이 자산 가격만 계속 오르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상누각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앞으로 임금 상승률이 이 엄청난 자산 가격 부담을 얼마나 완화시켜줄 수 있을지 그걸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괴리가 특히 주택시장에서는 아주 기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니까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거래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야말로 시장이 마비된 상태네요. 네, 딱 교착 상태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왼쪽을 보시면 기존 주택 판매 가격 상승률이 0.24%로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뚜렷하군요. 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실제 주택 판매 건수는 급감해서 그야말로 거래 절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값은 버티는데 아무도 집을 사고 팔지는 않는 유령 시장이네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주된 원인은 이른바 잠금 효과, 럭인 이펙트 때문입니다. 잠금 효과요? 네, 좀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금리 수갑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금리 수갑이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네, 팬데믹 시기에 2, 3%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이 말 그대로 지금 금리 수갑에 묶여 있는 셈이죠. 아, 그 황금 수갑을 차고 있는데 이걸 풀고 지금의 6, 7%짜리 쇠사슬로 갈아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냥 이사 안 가고 지금 집에 눌러 앉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고 공급 부족이 가격 하락을 막는 거죠. 동시에 높은 금리는 신규 수요를 억제하니까 시장 전체가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와, 금리 수갑이라는 말로 설명하시니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이 수갑이 풀리려면 결국 금리가 의미 있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다른 이유가 생겨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량의 회복 여부가 앞으로 미국 소비 심리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분열 현상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자산 가진 소수만 계속 부유해지는 현상이 주식시장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가 오르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 역사적 시장 집중도 차트를 보시죠. 네. 현재 S&P 500 지수에서 상위 5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9%에 달합니다. 59%요?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심한 쏠림 현상이네요. 네, 이건 정말 무서운 데이터입니다. S&P 500이 아니라 사실상 S&P 50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죠. 나머지 450개 기업은 그냥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건강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시장 전체의 체력이 아니라 소수 스타 플레이어의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팀과 같은 거죠. 그 소수 종목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시스템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 차트를 보면 투기 자본의 움직임도 굉장히 단기화됐어요. 알트코인 랠리의 평균 지속 기간이 20일로 급격히 짧아졌는데 이건 치고 빠지기식 단타만 기승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지, 즉 주도권이 다른 섹터로 확산되는지가 앞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S&P 500 동일가중 지수의 상대적 성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런 극심한 집중 현상의 이면에서 정반대의 신호, 즉 순환매의 싹이 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의외인데요? 다음 차트를 보시죠.
소외되었던 자산들, 그러니까 소형주나 신흥국 시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왼쪽 차트는 S&P 500 대비 소형주 지수의 상대 강도를 보여주는데 2024년 중반을 기점으로 저점을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은 신흥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인데 이건 역시 길었던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버려졌던 밭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봄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잠깐의 착각일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고점은 통과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산군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지속적인 흐름이 되려면 이 소형주와 신흥국 기업들이 실제로 개선된 성적표, 즉 실적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결국 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향후 발표될 실적 시즌이 이 순환매 흐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을 살펴보죠. 이곳 역시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대분열이라는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3년 이후의 흐름을 보면 안전자산 성격의 금 가격은 꾸준히 오르는 반면에 네, 상승세가 뚜렷하네요. 경기 민감 자산인 유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자산의 경로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갈라지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게요. 보통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말이죠. 이건 시장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네요. 금은 앞으로 위험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유가는 경기가 식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성장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지금의 복합적인 시장 심리가 그대로 투영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둘의 가격 괴리가 다시 축소되는 시점이 시장이 경기 연착륙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자산의 상대적 움직임이 거시경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읽는 중요한 바로미터인 셈이죠. 그런데 산업금속인 구리 시장은 이보다 한술 더 떠서 아예 현실과 판타지가 뒤섞여 있다고요? 네, 구리 시장의 역설 차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구리 거래량이 2025년 들어서면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투기적 열풍이 불고 있군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른쪽 차트를 보면 글로벌 구리 창고 재고 역시 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물 시장에서는 구리가 남아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금융시장에서는 너도 나도 구리를 사겠다고 달려들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현실 세계의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구리가 싼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거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역설인 겁니다. 에너지 전환 같은 장기 테마에 대한 기대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단기 실물 수요는 전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불일치는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앞으로 LM의 구리 재고의 증감 추세와 선물 시장의 스프레드 변화를 통해 이 투기적 거품의 해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물 수요 회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가격 상승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장의 네 가지 큰 분열 현상을 깊게 파고들어봤습니다. 미국 대 중국, 자산시장 대 실물 경제, 대형주 대 소형주, 그리고 투기 수요 대 실물 수요까지 온통 균열과 괴리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26년 초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분열과 괴리입니다. 모든 자산군이 각자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죠.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방향성 예측은 더 위험하겠네요. 네, 하나의 방향에 베팅하기보다는 저희가 주목하는 핵심 지표들을 통한 레짐 모니터링이 훨씬 중요합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속도를 내기보다 계기판을 잘 봐야 하니까요.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할 핵심 계기판, 그 지표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주목하는 지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재정법안의 실제 규모. 둘째, 중국의 총사회 융자, 즉 TSF의 반등 여부. 네, 셋째, S&P 500 동일가중지수의 상대 성과. 넷째, 주택 재고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LME 구리 스프레드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국면을 헤쳐나갈 가장 현명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특정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시장 내에 존재하는 이 양극단 현상을 활용한 상대가치 전략과 무엇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현재 국면에서 가장 유효한 접근법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 데이터 발표에서 오늘 논의된 이 분열 국면이 심화되는지 혹은 완화의 실마리를 보이는지가 향후 시장의 형방을 가늠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